안녕하세요. 저는 철없는 20대를 보내고 인생의 큰 사건을 30대에 겪고 이제서야 철이 든 여자입니다. 40대의 저는 더욱 현명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30대 중반을 넘어서는 지금 몇 개월 전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우라가 터져 화병까지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어딘가에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제 얼굴에 침 뱉는 꼴 같아서 꽁꽁 숨겨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남자 보는 눈이 개똥 같은 애인지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디에도 말하지 못한 저의 파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말이죠. 정말 투자의 신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니, 사실은 투자의 신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땅 보는 눈이 유별나게 좋다고나 할까요? 운이 좋은 건가? 아무튼 젊은 시절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셨어요. 신림동 땅값이 정말 저렴했던 시절 그곳에 땅을 여러 군데 봐두셨고 돈이 생기면서 조금씩 땅을 사서 모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림동은 뭐 상권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다세대 주택들만 즐비하고 도로 상황도 별로였다고 했습니다. 산동네 같은 느낌이 물씬 들 정도로 오밀조밀하게 지어진 집들 때문에 불편함도 많았다고 했어요. 지금은 큰 상가도 들어오고 화려한 도시로 변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런 땅을 조금씩 조금씩 모으다 보니 꽤 많은 터를 가지게 되신 것이죠. 그 터를 사설 주차장처럼 돈 받고 월 주차 위주로 운영하시다가 어머니께서 몸이 아프셔서 고생하기 시작할 때쯤 아버지께서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다니시던 회사를 그만두시고 어머니 옆을 지키시면서 간병을 시작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대학에 다니던 시절이라 학교 생활이 바빠 아버지를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했네요. 제가 다니던 학교가 관악산을 끼고 있는 국립대여서 정말 한눈 잠깐 팔면 성적이 와르르 무너지기 쉬웠거든요. 워낙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해서요. 아버지께서 간병을 시작하신 이후에 퇴직금을 받으신 것도 있고 그동안 악착같이 모아두신 여유자금도 있긴 했지만 병원비라는 게 돈을 까먹기만 하는 거니까 아버지께서 약간의 위기감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터를 모조리 계산해 보니 건물을 올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대출을 받아 신림동 땅에 건물을 지으셨어요. 저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아버지께서는 일종의 투자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쪽이 학교가 있고 또 고시촌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원룸 장사가 잘 될 거라는 이유에서 시작하신 일이었어요. 건물을 거리상으로 떨어진 터에 두 채를 지으셨는데 하나는 원룸만 있는 6층까지 건물이고 하나는 투룸과 원룸이 같이 있는 빌라 형식의 건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딸 하나뿐인 아버지는 원룸을 아예 여성 전용 건물로 못 박으셨어요. 보안도 철저하게 감시하셨고 CCTV도 다른 건물들에 비해 3배 이상 많이 달아두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았고 원룸을 세놓자마자 언제 공실이 생기는지 문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구로에 있는 IT 전문 업체에 취직을 하게 되면서 아버지의 투룸 빌라 형식 건물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꼭대기층은 다른 층보다 훨씬 넓은 투룸이었는데 언젠가 저를 위해 주고 싶으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기꺼이 그 집으로 들어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렇게 회사 일에 적응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의 병색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더니 결국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저와 둘이 남게 되자 아버지는 저와 함께 투룸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어머니와 살던 본가를 정리하시고는 원룸으로 들어가셨어요. 원룸에 반지하 공간도 있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영 불안하시다며 1층 제일 바깥쪽 집으로 들어가시면서 원룸 관리도 하시겠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다 큰 딸이랑 둘이 살면 딸이 불편할 것 같다는 이유도 한몫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아버지 혼자 외롭게 사시는 것보다 같이 부대끼며 사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지만 아버지는 끝내 거절하셨습니다. 혹시 남자친구라도 생기면 혼자 사는 게 편하지 않겠냐고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은근 민망했지만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거절하실까 싶어서 혼자 살겠다고 했죠. 아버지는 건물 1층으로 들어가 원룸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셨어요. 경비도 서시고 세입자들이 불편해하지 않게 일일이 수리도 해주시면서 바쁘게 사셨습니다. 원룸촌 특성상 대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여성 전용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아버지께서 은근히 손보실 때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전구도 갈아 끼워주시고 수도관이 막혔다고 하면 기계를 이용해서 뚫어주시기도 하고요. 세입자들에게는 두 번째 아빠가 생긴 기분이 들게 해주고 싶다면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시간에 상관없이 세입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가끔가다 지하철역에서 원룸까지 오는 길이 골목길이라 위험하다며 밤에는 손수 지하철역으로 마중도 나가주셨어요. 그러니 세입자들과도 관계가 좋게 유지가 되었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저희 원룸에서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원룸보다 건물도 신식이고 보안도 잘 되다 보니 월세가 비싸긴 했지만 그래도 공실 하나 없을 정도로 유명한 원룸이었어요. 오죽하면 신입생 중에 여학생이 집을 구한다 하면 공인중개사분들이 아버지께 공실 없냐고 따로 연락이 올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차곡차곡 월세를 모아 대출금을 다 갚아내셨고 나머지 짜투리 땅에 원룸을 더 지어 올릴까 고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룸이 얼마나 친절하고 좋다고 소문이 났으면 다른 분들도 아버지에게 원룸을 더 늘리라고 하셨을까요? 혼자 사는 여학생들이 꼭 딸같이 느껴진다면서 아버지는 그들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각 집마다 케이크를 돌리고 방학 중에는 월세를 조금 깎아주시기도 했어요. 다들 본가에 내려가 집이 비어 있으니까 월세를 다 받기가 좀 그렇다는 이유에서요.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도 우리 아버지에게 아빠 아빠 하면서 살갑게 굴고 세입자들의 부모님들도 우리 아버지께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원룸 특성상 건물에 35가구 정도가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잘한다는 건 그만큼 아버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제가 너무 아버지 자랑을 늘어놓았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저는 자랑스러운 우리 아버지의 자랑을 하염없이 늘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다른 집은 아버지와 딸 사이가 서먹하다고 했지만 병을 오래 앓으셨던 어머니 덕에 아버지와 저는 끈끈함이 남달랐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 나이 32살쯤 사건의 전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회사에서 대리를 달고 열심히 업무를 보고 있었을 시기였어요. IT 기업의 특성상 하루 종일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잘못된 소스를 찾아내야 하는 직업이었기에 피로도가 정말 남달랐습니다. 돈은 그만큼 많이 만질 수 있지만 건강을 꽤 해치는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었죠. 무료한 일상에 빠져들어 하루 종일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책으로 공부를 하고 쉴 틈 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의 대학 동창이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는 소개팅 한 번만 할 생각이 없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일이 바빠서 야근이 매일같이 밀려 있는데 남자를 만날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루빨리 과장을 달고 싶은 마음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연애할 생각도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대학 동창에게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 이 인간이 저를 붙잡고 계속 늘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남주긴 아까운데 저라서 꼭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연히 같이 술자리를 했는데 메신저에 있는 제 사진을 보고 소개를 받고 싶다고 몇 날 며칠을 졸라댔대요. 자기도 피곤하다면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걸복걸을 하는데 도무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기가 대학 시절에 조별 과제를 하면서 저를 도와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계속 부탁을 하니까 저도 거절할 핑계도 없고 그래서 한 번만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소개팅을 하기로 한 남자는 S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그 회사가 엄청난 대기업이잖아요. 저는 전문 기업으로 빠지느라 대기업 산하에 있는 회사였거든요. 물론 소속으로 따지면 저도 대기업이긴 했지만 본사 직원과는 또 다른 느낌이긴 하죠.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도 있었고 승진도 탄탄대로라며 미래를 생각하면 이런 남자를 만나야 한다고 동기가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도 속물은 속물인지라 혹하긴 했어요. 한 번만 만나보고 별로면 두 번은 안 만난다고 못을 받고는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첫인상은 그냥 평범 그 자체였어요. 우리 회사에서도 꽤 볼 수 있는 외모였습니다. 정말 평범함 그 자체요. 단지 회사 사람들처럼 배불뚝이는 아니었다는 게 단 한 가지의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그 나이에 앉아서 운동도 안 하고 술만 먹어서 배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다들 아시죠? 배는 없다는 사실이 안도감을 준다는 것에 웃음이 비죽 나올 뻔했지만 갈무리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매너가 꽤 좋더라고요. 남의 음식을 탐내는 사람도 아니고 막 흘리거나 묻히거나 하면서 먹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걸로도 나름 플러스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 사람이 은근 유머 감각이 있는 거예요. 툭툭 던지는 말이 어찌나 웃기던지 오래간만에 그렇게 웃으면서 밥을 먹어본 것 같네요. 대화도 잘 통하고 전문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은근히 용어도 많이 알고 하더라고요. 전공도 아니고 그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대화가 잘 통해서 물어보니까 저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했대요. 그런 모습이 전부 플러스가 되면서 평범하게 생긴 얼굴이 장점 같아 보이더라고요. 더 못나지 않고 딱 평균인 얼굴이 얼마나 다행인가. 못생겼으면 밥 먹기도 싫었을 텐데 하면서 저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더라니까요. 대기업 다닌다고 은근히 저 무시하거나 으스대거나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저에게 그 어려운 컴퓨터 언어를 다룬다면서 저를 축혀 세우더라고요. 우리 회사 사람들은 여자가 일만 하고 사근사근한 맛이 없다면서 저를 깎아내리기 바빴는데 말이죠. 제 전문 분야도 아닌 사람이 저를 위해 이 정도로 공부도 해오고 저를 올려치게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누가 호감 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연스럽게 소개팅남과 다음 만남에 대한 약속까지 잡아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빠짐없이 저에게 아침 인사를 문자로 남기는데 너무 센스 있게 날씨를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은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우산을 꼭 챙겨서 나가세요 하는데 맞춤법도 틀리는 거 하나 없이 온점까지 정확하더라고요. 세상에 요즘 맞춤법 틀리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회사 사람이 뜬금없이 메신저로 모르는 개 산책이라고 보내서 모르는 개를 왜 산책시킨다는 거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모르는 개 산책이라는 말이었어요. 제가 그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정말 말로 하기 힘드네요. 애프터를 그 이후로 3번 정도 더 받아서 데이트를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단점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장점만 보이더라고요. 딱 자기 연봉에 맞는 차를 끌고 다니고 명품에 빠져있는 사치스러운 남자도 아니었어요. 물론 저도 대충 대기업에 다니니까 서로의 연봉이 대충 가늠이 가잖아요. 그 남자도 저의 행색을 보고 느낀 것들이 있었겠죠. 아, 우리 아버지가 건물을 2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요즘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있고
아버지의 재산인데 마치 제 것처럼 느낄까봐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에 원룸 월세 받은 걸로 대출금은 다 갚아서 온전한 아버지의 건물이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도 허튼데 돈 쓰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항상 검소하게 돈을 모으면서 투자에만 화끈하셨던 분인지라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건물주라고 하면 외제차 끌고 명품 휘감고 다니는 사람으로 오해를 많이 하시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10년째 같은 구두를 신고 다니시고 밑창이 다 드러나도 수선을 맡기면서 오래오래 한 물건을 고집하시는 분이셨어요. 딴 마음 먹고 들이대는 건 제 쪽에서 거절이라 저는 꽁꽁 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었어요. 저는 그걸 느꼈고 갑자기 타오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고 저희는 뜨거운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다른 연인들처럼 주말에는 데이트하느라 바빴습니다. 나이 30 넘어서 국내 놀이동산에 가서 교복 입고 데이트를 했을 때 어찌나 서로의 모습을 보고 웃었는지요. 한 12년 만에 입어보는 교복이 그렇게도 어색하고 이상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매일같이 입었던 교복인데 세월이 흐른 게 정통으로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야기도 털어놓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직 고등학교 3학년이라며 14살이나 차이 나는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갓난아기가 집에 딱 동생이라고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이상했대요. 어머니의 배부른 모습을 다 봤는데도 믿기지가 않아서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예뻐해주지 못했던 게 미안해서 지금은 둘도 없이 챙기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뽀샤시한 게 너무 귀엽고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한테 장난으로 외모는 동생이 다 빼앗아간 것 같다고 너무 예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자친구도 알고 있다면서 공부도 엄청 잘한다고 특강 들으러 강남에 있는 학원에 다니는데 누가 체갈까봐 무섭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관악산을 끼고 있는 국립대 출신 아니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하니 동생의 목표가 거기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후배가 될 수도 있다면서 나중에 공부하는 방법 좀 잘 알려달라고 조만간 한번 보자고 했어요. 공부에 손을 놓은 지가 벌써 10년 이상이 흘렀는데 뭘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동생이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여동생에게 딱 하나 단점이 있다고 했어요. 너무나도 막둥이로 사랑만 받고 자라서 성격이 좀 모났다고 했습니다. 대학교에 가면 별별 인간들 다 모여 있을 텐데 거기서도 삐딱하게 굴면 학교 생활이 힘들 것 같다고 고민이라고 했어요.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에 더 아나무인의 자기밖에 모르는 애가 된 것 같다고요.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좋을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토로하길래 저도 외동이라 잘 모르겠다고 했죠. 근데 저도 나름 오냐오냐 자란 아인데 저는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속으로 네 동생이 원래 그런 성향의 아이는 아닐까? 라고 생각했지만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그날도 별 생각 없이 강남에서 영화를 보고 꼭 가보고 싶었던 카페가 있어서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동생에게 연락이 왔다면서 지금 학원이 끝났다는데 같이 카페에 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평소에 궁금하기도 했었고 한 번쯤 얼굴 익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역 앞에서 기다리니 저 멀리서 누가 오빠 하면서 달려오더라고요. 옆에 있는 저는 보이지도 않는지 남자친구만 보면서 달려오는데 사진에서 봤던 얼굴이랑 똑같았어요. 오밀조밀 예쁘게 생긴 게 딱 봐도 이쁨만 받고 자란 티가 나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인사성도 은근히 밝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아주 잠시였습니다.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남자친구 팔짱을 딱 끼고는 둘이 막 성큼성큼 가더라고요. 제가 가고 싶었던 카페 방향이 아니라 이상한 데로 가길래 어딜 가냐고 물어보니까 여동생이 저를 보면서 제가 자주 가는 곳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미안해하면서 다음에 다시 오자고 하길래 기분이 조금 상했지만 여동생을 만나는 자리니까 제가 양보했습니다. 그렇게 카페에 가서 주문을 하려는데 남자친구가 가서 주문하고 오겠다며 앉아있으라고 했어요. 여동생이랑 마주보고 앉아서 약간 어색한 공기를 느끼고 있는데 저를 쓱 한번 보더니 언니는 계산 같은 거 전혀 안 하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보통 커피는 여자가 사는 거 아닌가?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져서 그냥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무슨 벌써부터 조그마한 게 시누이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조금 우습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IT 계열 남자만 득식을 한 곳에서 어떻게 꾸역꾸역 살아남았는지 모르니까 저를 만만하게 본 거 아니겠어요? 제가 남초 회사에서 큰 목소리를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심이 필요했는지 쌈딱같이 굴어야 했는지를 모르니까요. 남자친구가 커피를 가지고 돌아오고 나서는 여동생이 한참을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입을 열더라고요. 다음에 만날 때는 선물 같은 거 준비해 오시는 거 알죠? 뭐 가지고 싶은 게 있어요? 수능 끝나면 안 그래도 선물 하나 해줄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머, 언니 센스 있으시다. 그러면 저는 태블릿 PC나 노트북 가지고 싶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학 다닐 때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끽해봐야 립스틱이나 파우더 같은 걸 생각했는데 거의 150만 원에 가까운 전자제품을 사달라고 하니까요. 게다가 그걸 왜 저한테 사달라고 하는지 그런 고가의 제품은 가족들에게 사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도 뭐 언젠간 가족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남남이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결혼식장 들어갈 때까지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고 하잖아요. 어이가 없어서 그냥 빤히 바라보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이리저리 눈치를 보더라고요. 언니, 제가 우리 집 정말 막둥이라서 정말 예쁨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제가 언니 싫다고 하면 우리 오빠랑 결혼 못할걸요?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남자친구가 여동생에게 조금 큰 소리를 냈어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선 넘는 거라고 하면서요. 노트북은 자기가 사줄 테니까 저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말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니까 입을 삐죽 내밀더라고요. 신우될 사람한테 그런 거 하나 못 해줘? 이러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데 제가 그냥 남자친구 손을 꼭 잡으면서 말렸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커피 주문하고 받아오는 사이에 다른 이야기 한 건 없냐고 이야기하길래 그냥 없다고 했어요. 맘 같아서는 네 오빠랑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 라고 하고 싶었지만 남자친구가 상처받을까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별말 안 했다고 걱정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잘 마무리한 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맥주 한 캔을 마시면서 다시 곱씹어 생각해봐도 조그마한 게 아주 기어오르는 꼴이 짜증이 났어요. 다음에 만나게 되면 제대로 한 방 먹여줘야겠다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랑은 불같은 사랑을 이어가고 있을 무렵 날이 점점 추워지더니 뉴스에서 수능날 최강 한파가 몰아닥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달력을 보니 11월 중순이었어요. 12년을 수능만 보고 달려왔었는데 회사에 취직하고 삶이 바빠 그 시절 기억은 몽땅 사라진 건지 수능날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수능을 보겠구나 싶어서 남자친구를 통해 초콜릿이랑 엿이랑 마카롱 같은 간식을 들려보냈습니다. 아직 결혼 이야기도 없는 상태여서 그 정도가 저에게는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잘 전해줬냐고 물어보니까 남자친구가 저에게 여동생이 너무 고맙다고 했다면서 저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대요.
휴대폰 번호를 알려줘도 괜찮겠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싫은데? 라고 해봐야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한 30분 있다가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딱 들어왔는데 내용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선물은 감사한데요. 저 이런 거 잘 안 먹어서요. 크리스마스 겸 대학 입학 선물로는 태블릿 PC로 부탁드릴게요. 그 문자를 받자마자 기가 찼습니다. 저한테 무슨 입학 선물 맡겨놓은 사람처럼 구니까요. 거기다가 아무리 성적이 좋다고 해도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재수를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너무 당당한 꼴에 배알이 꼴려서 남자친구한테 그대로 이야기를 했죠. 나 딱 한 번 봐놓고는 태블릿 PC 맡겨놓은 사람처럼 계속 사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사줘야 하는 게 맞냐고요. 물론 제 월급으로 그거 하나 못해줄 형편은 아니죠. 그래도 사람이 괘씸하잖아요. 제가 진심으로 축하해서 사주는 거랑 맡겨둔 거 찾아가는 마냥 도둑놈처럼 내놓으라는 심보가 다르니까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는지 무척 당황해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여동생에게 바로 문자가 와서는 심통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 오빠한테 뭐라고 일렀길래 오빠가 화를 내고 그래요? 언니, 우리 오빠랑 결혼 생각 없나 봐요? 두고 봐요. 결혼 생각은 누구 덕에 자꾸 사라지네요. 저는 그 문자를 보내놓고 여동생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해대는지 너무 어이가 없었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계속해서 사과를 했고 일단 저는 받아주었어요. 여동생 때문에 이 사람과 헤어지자니 제 마음이 너무 깊었던 거죠. 그렇게 한파가 지나가고 대학 입시 합격 발표가 났는데 여동생이 정말 제 학교 후배가 되었더라고요.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좀 있다면서 자취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신림동에 살고 있으니까 어디가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은 평수가 조금 커서 월세 내기가 벅찼는지 원룸으로 추천해달라고 했어요. 때마침 졸업 시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동네에 원룸이 와르르 빠질 때라 방 많을 거라고 천천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저보고 같이 돌아다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여동생 보기가 싫어서 바쁘다고 거절했어요. 그래도 대충은 좋은 건물이 있는 곳을 알려줘야겠다 싶어서 몇 개의 동네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보안 업체를 끼고 CCTV가 많이 달려있는 원룸이 좋을 것 같다고 말도 해주고요. 당연히 저희 아버지 원룸은 말도 안 해줬어요. 월세 깎아달라고 할 게 뻔해 보이니까요. 귀찮은 건 싫었거든요. 며칠 뒤에 남자친구가 제 덕에 좋은 원룸을 계약했다면서 겸사겸사 밥이나 먹자고 동네에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 앞 근처라는데 거절하기도 좀 그래서 소화제 하나 챙겨 들고는 만나러 나갔습니다. 당연히 여동생도 함께 있었어요. 대학 입학한 게 신이 났는지 저한테 웬일로 살갑게 굴면서 언니 언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슬쩍 저한테 언니 이거 어때요? 하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태블릿 PC더라고요. 태블릿 PC 논쟁은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인가 싶어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무미건조하게 이 모델 내가 쓰고 있는데 괜찮다고 성능 좋다고 대꾸하니까 남자친구가 옆에서 또 여동생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지네 오빠한테 사달라고는 안 하면서 왜 나한테 이걸 꼭 받아내겠다고 저 모양 저 꼴로 구는지 짜증났어요. 밥을 먹는 내내 어떻게든 제 흠을 잡고 싶은지 이거저거 물어보더라고요. 언니는 혼자 살게 된 지 얼마나 됐냐? 혼자 살면서 남자 많았겠다. 언니 살림은 잘하냐? 혼자 산 지 오래됐는데도 못하면 사람 아닌 거지 뭐. 언니 태블릿 PC로 뭐 하냐? 그냥 유튜브 보고 할 거면 자기 주면 안 되냐? 그런 이야기들이요. 대꾸하기도 귀찮아서 묵묵히 밥만 먹고 있으니까 남자친구만 계속 좌불안석이고 그날 아주 기분 나쁜 만남 이후에 여동생과는 또 한동안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봄의 끝자락이 찾아왔고
남자친구는 대학 생활에 빠져있는 여동생의 자취방을 꾸며주느라 한동안 바빴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만난 지 1년이 넘었으니까 남자친구네 부모님께서 저를 보고 싶어 한다면서 은근히 운을 뗐어요. 서로 경제 능력도 되고 집 구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결혼 이야기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하고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남자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 아버지에게도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으셨어요. 불과 2달 전에 만났을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디 아프신 곳이 있나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무슨 일 있냐고 여쭈어 보니 요즘 힘들어 죽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원룸을 관리하시면서 죽겠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셨었는데 그러더니 아버지께서 1년만 참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세입자한테 무슨 문제가 있냐고 바로 여쭈어 봤죠. 원룸 특성상 2년 계약은 잘 안 하고 보통 1년씩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운 세입자들이 입주를 많이 했는데 그중 한 집이 좀 말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벽지도 멀쩡한데 곰팡이 냄새 나는 것 같다고 도배도 새로 싹 해달라고 하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불편하다 하고 귀찮게 군대요. 전구 갈아 끼우고 하수구 뚫어주고 하는 건 다른 집들도 다 해주는 일이니까 그냥 묵묵히 도와줬는데 벌레를 잡아달라고 부른대요. 모기나 파리 같은 것도 다 잡아달라고 전화를 해서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친 거 아니냐고 그런 걸 왜 해주냐고 전화를 받지 말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딸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시를 할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왜 보자고 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제야 생각이 나서 남자친구네 부모님께서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 아빠한테도 소개해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미리 봐서 뭐 하겠냐고 결혼하기로 하고 나면 그때 보여주라 해서 알겠다고 했죠. 아빠랑 맛있는 밥까지 든든하게 먹고 그 주 주말에 남자친구네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꼴보기 싫은 여동생도 와 있더라고요. 인사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대학 이야기 나왔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예비 신우의 대학에 자부심이 있어 보였고 저도 그 학교 출신이라고 하니 너무나도 좋아하셨습니다. 자취하는 동네도 비슷하던데 미리 친해지면 좋겠다. 참 야무지게 생겼다면서 저를 벌써부터 며느리 취급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 위주로 돌아가는 그 자리가 싫었던 건지 철없는 예비 신우가 분위기를 확 깨더군요. 근데 언니네 엄마는 왜 돌아가셨어요? 저한테는 아픈 이야기인데 저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는 게 솔직히 선 넘는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왜 궁금한데요? 아니 가족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웃긴 게 예비 신우가 저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말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이야기를 했죠. 한 방 먹이고 싶다고 예전부터 생각해 왔으니까요. 아가씨 들창코인 건 왜 그렇게 생겼어요? 가족력이에요? 이러면 기분 안 나빠요? 예비 신우의 얼굴이 예쁘게 생기긴 했는데 정면에서 봐도 콧구멍이 보일 정도로 살짝 들창코였거든요. 수능 끝나자마자 계속 코 수술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다는 걸 예비 신랑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예비 시부의 반대로 코 수술을 못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딱 건드리니까 그 자리에서 갑자기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죠. 예비 신랑이 일어나자고 하길래 저는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드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신랑이 저한테 신우가 철없이 굴긴 했는데 거기서 저까지 꼭 그래야 했냐고 질책을 하더라고요.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나는 딱 한마디 했거든? 우리 엄마 걸고 넘어지는 거 절대 못 참는다고. 차라리 결혼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비 신랑이 놀래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고 자기가 따끔하게 혼내겠다고 헐레벌떡 이야기를 하는데 믿을 수가 없죠. 제가 결혼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화가 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하게 예비 시모가 연락이 온 거예요. 저랑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싶다고. 예비 신우를 너무 버릇없이 키워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예비 신랑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똑 부러지고 야무진 친구던데 꼭 며느리 삼고 싶다고 생각했다면서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겠다는 거 빈말이길 바란다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소비하는 거 싫다고요. 신우가 직접 와서 저에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해주겠대요. 그러더니 진짜 저한테 울며 겨자 먹기로 사과하러 온 거 있죠? 하기 싫은 티 팍팍 내긴 했지만 예비 신랑하고 예비 시모가 저한테 미안해하면서 그러니까 신우도 별 수 없죠. 저한테 잘못했다고 하길래 우리 어머니 이야기 2번 다신 입에도 올리지 말라고 하니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기폭제가 된 건지 시댁 쪽에서 더 질질 끌고 있냐고 이제 33살이니까 결혼할 나이가 됐다면서 빨리 상견례를 하자고 했어요. 뭐 신우만 아니면 나쁠 일 없겠다 싶어서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날짜를 맞추고 제가 예비 신랑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절대로 신우의 입 벌리게 하지 말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상당히 자상한 아버지지만 제가 상처받는 꼴은 절대 못 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지 말자고 한 것도 있고 강경하게 나오면 끝을 보는 성격인 걸 아는지라 예비 신랑도 알겠다고 했어요.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고 예비 신우가 사고만 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아버지와 함께 자리에 나갔습니다. 이미 예비 시부모님과 예비 신우까지 전부 다 자리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고 저희 아버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버지도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예비 신우의 얼굴을 보고 딱딱하게 얼굴이 굳어지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서 깜짝 놀랐죠. 그런데 정말 하늘이 저를 살린 건지 아니면 나락으로 보낸 건지 신우가 픽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야, 언니네 아버지가 경비 아저씨였어? 우리 아버지께서 원룸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뭐 경비도 하고 수리도 하고 건물주이기도 하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맞는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왜 그러시냐, 어떻게 아는 사이냐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순간 시부의 얼굴이 약간 떨떠름하게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경비 인식이 좀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대놓고 표정이 바뀌니까 제 속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경비들도 보안업체에서 전문적으로 채용해서 쓰기 때문에 예전만큼 대우를 험하게 받지도 않고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순간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신우가 입을 여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뱉더라고요. 내가 지내는 원룸 경비 아저씨거든. 근데 아저씨, 왜 요즘 저 벌레 안 잡아주세요? 내가 아저씨 때문에 맨날 불안에 떨면서 자야겠어요? 벌레 잡아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이러는데 순간 이게 무슨 개소린가 싶었습니다. 그 순간 딱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세입자 하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1년만 지나면 내보낼 거라고 했던 그 진상 세입자요. 그래서 내가 예비 신우한테 말을 했죠. 아가씨가 우리 아빠 원룸에 산다고요? 아빠 원룸은 무슨 경비 주제에. 언니가 왜 아등바등 돈 아끼면서 사는 줄 알겠다. 그래도 언니네 회사 엄청 대기업 아니에요? 월급도 좀 될 텐데 왜 그러고 살지? 아, 혹시 언니 결혼하고 나서도 친정에 생활비 주고 그래야 돼요? 저한테 입꼬리 살짝 올려가면서 말하는데 주먹이 부들부들 쥐어지더라고요. 예비 신랑도 정확하게 우리 아버지의 직업이 뭔지 몰랐고 당연히 예비 시부모도 모르는 상태였죠. 예비 신우의 말만 듣고 경비라고 생각했는지 상당히 불편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화가 잔뜩 나신 것 같았지만 제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상대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화를 참으시면서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참아야 하지? 그럴 필요가 있나? 결혼 안 하면 되지. 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냐? 좋은 대학 다닌다고 우스대기 전에 개똥 같은 인성이나 좀 고쳐봐. 그러니까 예비 시부모도 놀래고 예비 신랑도 놀래서 저를 막 말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예비 신랑의 팔을 확 뿌리치고는 말리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왜 나를 말려? 내 성질 막 돋우는데 나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 너 지금 우리 아빠한테 뭐가 어쩌고 어째? 예의는 밥 말아먹었나. 아빠, 나 이 결혼 안 할 거야. 저 계집애 때문에 못하겠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는 듯 벌떡 일어나셔서 제 손을 잡고 나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대로 가면 너무 싱겁고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더 했죠. 그냥은 내가 또 못 가지. 너 짐 빼. 내가 보증금 바로 돌려줄 테니까 짐 빼. 언니가 뭔데 나보고 짐을 빼라 말아야. 언니가 무슨 건물주라도 돼? 사태 파악이 안 되는지 저를 보고 강짜를 놓더라고요. 예비 신랑도 예비 시부모도 모두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눈치만 보고 있고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딱 나서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요, 아가씨. 내가 거기 건물주네. 내가 그 건물 관리도 하고 주인이기도 하고 세입자들 안전을 위해 경비도 서고는 한다네. 그러자 그쪽 가족들의 얼굴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경비인 줄 알고 우습게 여겼는데 건물주라고 하니까요. 내가 호의를 베풀면 같이 베푸는 사람이 있고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아가씨는 후자였지. 욕심을 부려도 유분수지 어느 건물주가 세입자 벌레를 잡아주나? 아가씨가 난리를 쳐서 내가 방역도 철저하게 하고 벌레 잡는 업체와도 계약을 했네. 그런데 아가씨네 방에서만 유독 난리도 아니더구먼.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쌓아두고 악취나는 옷도 켜켜이 쌓아두고 하수구 막히는 것도 아가씨 머리카락이 막아둔 거지 수도가 문제가 아니더라고. 예비 신호의 생활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니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모두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예비 시부모의 얼굴을 딱 노려보시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도대체 딸 자식의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건지 더러워서 우리 건물에 데리고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보증금은 내일 당장 보내줄 테니 일주일 이내로 짐을 빼세요. 아니, 우리의 학기 중간인데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계약 기간이고 나발이고 층간소음으로 아랫집에서 항의 들어오는 것도 난리입니다. 밤마다 뭘 하는지 윗집 옆집 아랫집 할 거 없이 남자랑 있는 소리 들린다고 다들 난리인 거 아시오? 내가 사돈 처녀 될 사람인 줄 알고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사돈도 아니니 숨길 것도 없지. 우리 원룸은 여성 전용 원룸인데 남자를 끌어들였으니 계약 위반 맞습니다. 20살짜리가 남자랑 놀아났다고 하니 다들 얼굴이 사색이 되고 진짜 빨갰다가 파랬다가 파란만장하더군요. 우리 아버지한테 예비 시부가 건물주 갑질 아니냐고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태연하게 계약 위반이라고 하셨어요. 원하시면 건물 입구 CCTV랑 출입 기록 다 떼어드리겠다고 남자랑 들어간 영상이면 되겠냐고 말씀하셨죠. 물론 다른 집도 남자친구를 데려오긴 하지만 그냥 눈 감아주시곤 하시거든요. 하지만 이 못된 계집애는 절대로 봐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신 듯 했어요. 그러면서 원룸 인덕션 망가진 거, 세탁기 고장난 거, 화장실 거울 깬 거 다 합치면 보증금보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디로 보내주실 거냐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예비 시모가 도대체 뭐라고 살길래 저 모양이냐고 신호등을 짝짝 소리나게 때리는데 예비 신랑은 저랑 눈도 못 마주치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우리 더 이상 얼굴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너랑은 끝이야 하면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시원한 가을 공기 맞으면서 딱 나오는데 갑자기 웃음이 확 터지더라고요. 아버지께 죄송해서 앞으로는 보는 눈 좀 키우겠다고 하고 아버지는 지금이라도 쪽나서 다행이라 하시고 둘이 오래간만에 떡볶이 사 먹고 맥주 한잔 했었습니다. 당연한 수순으로 아버지 원룸에서 그 못된 계집애는 쫓겨났고요.
아버지께서 인근 원룸 주인들이랑 부동산의 진상이라고 소문낸 덕분에 근처 좋은 방들은 얻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건물주인 걸 알게 되고 제가 더 아까운 건지 뭔지 그쪽 집에서 여러 번 연락이 왔는데 다 차단해버렸어요. 저는 그 이후에 과장으로 승진을 했고 지금은 좋은 사람 만나서 알콩달콩 연애 중이랍니다. 한 번의 실패가 있어서 두렵긴 했지만 이번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곧 프로포즈를 받을 것 같은데 살짝 겁이 나긴 하네요. 그래도 알을 깨고 나온 병아리처럼 결혼을 향해 한 발 내디뎌 보겠습니다. 저의 미래를 모두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에 파혼을 하고 이제야 주변이 정돈되어 글을 쓰게 된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이혼만큼은 아니겠지만 저 나름대로 파혼을 했다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 꽤나 큰 상태예요. 글을 쓰게 된 원인도 누구한테 속 편하게 속풀이할 데가 없어서 커뮤니티를 찾다가 라디오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불행이 저한테만 일어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연들 중 몇 개 골라서 들어봤는데 저 못지않게 파혼으로 아픔을 겪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살짝 위안도 되면서 한편으론 저처럼 봉변당한 분들의 상처가 안쓰럽기도 하더군요. 고충이 있더라도 이런 곳에 사연을 쓰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까지 다 합치면 도대체 부당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걸까요? 세상살이 좀 행복하고 즐겁고 싶은데 그 단순한 것이 이렇게나 어려운 것인 줄은 몰랐네요. 저는 이번 파혼이 결혼 파투를 떠나서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제가 어떤 일을 겪고 하소연을 하러 왔는지 꼭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결혼을 하려면 서로 간의 신뢰가 무조건 밑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결혼 시작도 하기 전에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배우자에게 미련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는 끝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결혼이 엎어진 게 불과 한 달 전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전히 예비 신랑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의 불행을 무시할 수 없어서 파혼을 했어요.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돈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를 방해받는 장애물 중 손꼽히는 것 하나가 바로 돈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져 예비신랑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5년을 사귀고 결혼 약속을 하게 된 건데 5년 세월이 허무하게 돈 문제로 파혼을 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결혼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죠. 저는 예비신랑과의 결혼 생활에 로망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저희 친정과 시댁 이야기를 해볼게요. 양가 집안은 소득이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살고 있는 집 건물은 우리 친정이 좀 더 땅값 높은 곳에 위치했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이 얘기하는 예비 시댁 소득만 들었을 경우엔 저희 집 형편보다 훨씬 나은 위치에 있어서 그저 예비 시부모가 소소하다고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 신랑 말로는 예비 시부모가 소고기 식당을 하고 있다고 했고 매출이 연 10억은 되는 곳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 결혼하려고 모은 자금이 1억 8천 정도 된 것에 비해 예비 신랑이 한 9천 준비한 상태였더라도 딱히 예비 신랑이 돈이 없어서 못 모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비 시댁이 그만큼 돈을 버는데도 자기 힘으로 결혼 자금을 마련한 예비 신랑이 기특하기까지 했습니다. 예비 신랑의 효심을 본받아 저도 웬만하면 친정에 손 벌리지 않으려고 했죠. 그럼에도 집만큼은 친정에서 주는 호의를 무시하지 못했는데요.
저희 친정에서 전세로 세를 내놓은 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집이 건축도 얼마 안 됐고 집값 높은 아파트였어요. 세입자가 곧 만기 계약으로 집을 뺄 예정이었는데 친정 부모가 저희한테 그 집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모은 자금으로는 그 아파트 변두리에서도 살 수가 없는 마당인데 부모님이 싸게 주겠다고 하니까 그건 그야말로 좋은 기회인 거잖아요. 당분간만 제가 살고 있는 자취집에서 예비 신랑과 동거하다가 그 세입자가 나가면 그곳으로 이사 들어가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신이 나서 그 계획을 예비 신랑에게 전달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집 나오면 우리가 그 집 살면 될 것 같아. 거기 15억 아파트거든? 부모님이 우리더러 같이 합쳐서 5억만 내면 집 주겠다고 하셨어. 완전 잘 됐지? 그러네.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우리가 민폐인 건 아니겠지? 그렇게 큰 선물을 덜컥 받아도 되나 싶네. 우리니까 그런 싼 값에 그런 좋은 아파트 넘겨주시려는 거지. 자기야, 이건 완전 청약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 시작부터 너무 좋게 출발한다. 원래는 친정 부모님이 저희한테 아파트를 그냥 넘기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그 아파트를 저희한테 내주면 부모님 수중 수익이 줄거든요. 그걸 알고 있다 보니까 그냥 받는 건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마 남편도 이 사실을 안다면 당연히 돈을 조금이라도 내고 들어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할 거라 믿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예비 신랑은 친정 부모님에게 고맙다며 예비시댁 가게에서 소고기라도 대접해야겠다고 너스레를 떨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당장 5억이란 돈이 없기 때문에 각자 부모님한테 갚을 생각으로 돈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다 2억 5천 정도는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예비 신랑도 예비 시댁에게 말해 2억 5천의 돈을 빌리겠다고 했었어요. 그때 시점에서 며칠 뒤에 15억 아파트 세입자가 빠질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당장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이 계획은 서로 부딪히는 의견 없이 수월하게 서로 수용했었습니다. 혼수의 경우는 새 집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 구입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제 자취방에서 동거를 먼저 시작했는데요. 동거를 먼저 하게 된 것도 예비 신랑의 출퇴근 동선 때문이었어요. 예비 시댁에서 출퇴근을 하던 예비 신랑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늘 피곤해하는 날이 많았어요. 그 때문에 제가 먼저 어차피 우리 결혼할 사이니까 동거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꺼내자마자 후회를 했어요. 너무 해픈 여자처럼 보였을까 봐요. 제가 너무 섣불렀나 싶어 어색하게 눈치를 봤는데 다행히도 예비 신랑이 고마워해 주더라고요. 정말 결혼까지 계획이 착착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 준비 과정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과 연락하면서 신혼살림에 대해 상담이나 정보도 받으며 결혼을 기대했어요. 그런데요, 한날 예비 신랑이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야, 혹시 돈 좀 있어? 내가 이번 달 대출이자 낼 돈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여윳돈 있으면 조금만 도와주라. 이런 부탁할 때가 자기밖에 없네. 대출? 자기 대출 받았었어? 이전에 그런 말 없었잖아. 그리고 월급날 저번 주였는데 그제 돈 다 쓴 거야? 대체 뭘 하다가... 내가 우리 미래 자금 때문에 적금을 넣고 있었는데 대출 받았던 거 금액을 높게 고정했지 뭐야. 대출은 작년에 받았었어. 차 사는데 목돈이 없었거든. 부모님한테는 차마 손 벌릴 수가 없어서 자기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 예비 신랑은 차 얘기로 둘러댔지만 왜인지 모르게 그게 다가 아닌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 예비 신랑 모습과 달리 좀 조급한 자세로 비쳤기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저는 당연히 대출 빚이 있는 줄도 몰랐고 돈 빌려달라는 말을 하는 건 더욱 못 받기에 그날 좀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해하기까지도 다소 시간이 걸렸고요. 워낙 당황했던지라 별다른 의심까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줬죠. 오죽 급했으면 나한테 말했을까 싶기도 했고 예비 시댁까지 사정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예비 신랑의 자존심도 지켜주고 싶었어요. 제가 흔쾌히 빌려주니까 예비 신랑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미안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돈 문제는 사이가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건데. 걱정 마. 적은 돈도 아니고 이건 내가 꼭 갚을게. 너무 고마워 자기야.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까지 미안해. 어차피 자기 돈이나 내 돈이나 훗날 우리 미래를 위해서 같이 쓸 돈인걸. 도움 필요하면 부담 느끼지 말고 말해줘.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난 이런 것까지 다 공유하고 싶어. 그때 저는 정말 진심으로 예비 신랑이 돈 때문에 기죽는 게 싫었습니다. 저도 참 순수한 마음이었죠. 예비 신랑 배경이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저한테 몇백 빌리는 걸로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니 그 순간만큼은 저희 사이가 왠지 남처럼 느껴져서 더 흔쾌히 돈을 내준 것도 있어요. 언제든지 도움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던 것도 저희가 그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걸 예비 신랑이 알아줬으면 했었죠. 하지만 돈 빌리는 게 처음만 어렵지 두 번, 세 번 갈수록 요구가 쉬워진다는 걸 느꼈는데요. 예비 신랑이 제게 돈을 요구하는 날이 점차 늘어갔습니다. 그때마다 예비 신랑이 저를 찾아와 하는 변명은 가지각색이었어요. 부모님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술을 파는 바람에 2달 영업정지를 당해서 매출이 반토막 났다든지 목돈으로 건물을 사는 바람에 당장 권리금 낼 돈이 부족하다든지 엄마가 크게 사고가 났는데 여기저기 건물에 묶인 돈이 많다 보니까 수술비가 없다든지 등등이요. 예비 신랑은 자기를 좋아하는 제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난감한 이유들만 쑥쑥 골라 들먹이면서 제 돈을 빌려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돈을 뺏기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예비 신랑에게 언제든지 도움 청하라고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돈을 계속 빌려줬어요. 그리고 또 예비 신랑을 단연 믿기 때문에 돈 주는 것에 주춤거림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제 급여마저 예비 신랑에게 넘어가느라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걸 느꼈는데요. 하필 그날 예비 신랑이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야, 급한 건 알겠는데 이젠 우리 결혼 자금에 손대야 돼. 나도 빌려주고 싶지만 이번 달은 자기한테 월급까지 토막내서 빌려준 거야. 아, 그렇지. 우리 결혼 자금은 손대면 안 되지. 내가 자기 돈 빨리 갚아줘 줬어야 하는데 미안해. 이번엔 내가 알아서 해볼게. 예비 신랑을 돕고 싶었던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호구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 스스로도 예비 신랑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호구가 맞았다고 흔쾌히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결혼 자금까진 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예비 신랑의 요구를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예비 신랑은 약속했던 대로 제게 조금씩이라도 돈을 갚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희는 드디어 15억 아파트에 있던 세입자가 나가서 이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 저희가 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이왕 아파트가 나온 거 이사를 들어가 살기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각자 양가 어른들에게 2억 5천을 빌려 친정 부모님한테 보증금 주자고 예비 신랑한테 말을 했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비 신랑 표정이 그다지 이사를 반기지 않는 얼굴인 겁니다. 괜히 눈치가 보여서 답답했던 마음에 왜 그러냐고 먼저 물어봤어요. 그냥 우리 이 자취집에서 살면 안 될까? 여기도 우리 둘이 살기에 불편하지 않고 이미 이곳에 적응이 돼버려서 굳이 다른 곳에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가면 또 새 집 적응해야 되고 정신없으니까. 그날 예비 신랑의 의견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시 제가 신혼집에 대해 언급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신혼집으로 자취방이라뇨. 제 자취방은 저 혼자 살려고 구했던 집이기 때문에 겨우 10평인데다가 자가가 아니라서 신혼부부가 오래 살기엔 부적합한 곳이었어요. 저희 여건이 이렇게까지 어려운 게 아닌데 왜 10평짜리 남의 집에서 신혼살림을 해야 하나요? 15억 아파트를 5억에 살 수 있는 찬스가 왔잖아요. 그걸 왜 그냥 버리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당시 저는 예비 신랑의 뜬금없는 고백 때문에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머리가 얼얼했습니다. 예비 신랑의 의중을 몰라서 뭐라고 설득을 해야 될지도 몰라 머릿속이 새하했어요.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우리 지난번에 15억 아파트 가기로 약속했잖아. 여기서는 아이 낳아서 키울 수도 없고 남의 집이라서 물건을 함부로 할 수도 없어. 이렇게 좁은 데서 어떻게 몇 년을 더 살겠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사실은 부모님한테 돈 빌려달라고 아직 말을 못했어. 솔직히 앞으로도 못할 것 같아. 계속 부모님한테 불효하는 기분이 드는 거 있지. 내가 결혼 자금도 혼자 마련했듯이 독립까지 다 알아서 해내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 요즘 경기 안 좋아서 매출이 예전 같지 않거든. 자기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어. 그래도 우리 신혼집이잖아. 어머님 아버님도 자기 신혼집 때문이라면 흔쾌히 돈 빌려주실 거야. 가게가 적자라도 2억 5천은 있을 거잖아. 수십 년 동안 매출 10억대였다면서. 어머님 아버님이 자기 장가갈 때 미천 대준다고 몰래 모아놨을지 어떻게 알아. 우리 집 사정은 내가 잘 알잖아. 적자난 게 생각보다 많이 커서 모아둔 돈도 거의 다 날렸어. 여기서 내가 말하는 건 돈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니야. 그냥 부모님한테 부탁해야 하는 내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저와 예비 신랑은 그날 대화를 다 마무리 못하고 결국 어영부영 말을 끝냈습니다.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친정 부모한테 연락이 왔는데 예비 신랑의 입장 때문에 아파트 입주를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또 저는 예비 신랑 생각과 달라서 신혼살림을 그곳에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부모님께 어떤 대답도 솔직하게 전하기가 좀 그래서 일단은 직장 시기가 바빠 한 달만 이사를 미루기로 했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방편은 예비 시댁에 찾아가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었어요. 예비 신랑이 알면 못 가게 할 게 뻔할 테니 몰래 연차를 내서 차를 몰고 예비 시댁을 가야만 했습니다. 예비 시댁은 한 번밖에 안 가봤지만 제가 지리를 잘 외우는 탓에 쉽게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웃기게도 저는 바로 그날에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예비 시댁 가게가 11시에 오픈을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일부러 그 시간 전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연락도 없이 찾아갔더니 예비 시댁이 깜짝 놀라다가도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저는 예비 시댁의 환대를 받으며 아침상 대신 차 한 잔을 대접받았습니다. 이 먼 길을 어쩐 일로 왔을까? 연락도 없이 와서 놀랐네. 그런데 혼자 온 거니? 우리 아들은 같이 안 왔고? 네, 어머님. 제가 여기 찾아온 건 비밀로 해주셨으면 해요. 그이가 마음이 여리잖아요. 어머님, 아버님께 꼭 해야 하는 말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전하려고 찾아왔어요. 연락도 없이 온 건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아니야. 우리 사이에 죄송할 게 뭐가 있니?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아무 때나 방문하면 어때서? 그래, 편하게 말해봐. 뭔데 그러니? 다름이 아니라 저희 친정에서 해주기로 한 신혼집 이야기인데요. 그이한테 전해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아파트가 15억인데 저희 부모님이 5억의 집을 내준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모은 돈이 조금 모자라서 각자 부모님께 빌린 후 갚는 걸로 하겠다고 말을 다 맞춰놨는데 갑자기 그이가 안 하겠다고 해서요. 그래서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예비 신랑을 대신해서 부탁하러 왔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대충 공기의 흐름을 눈치챌 수는 있잖아요.
제가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예의 있게 신경 써서 말을 했는데 내내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두 분이서 저를 앞에 두고 대놓고 쑥덕거리는데 제가 확실히 놓치는 부분이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말을 하면 당연히 예비 시부모가 아들을 위해 그 정도는 빌려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 시부모 가게 매출이 연 10억이면 저희 집 소득보다 높은 편이었거든요. 예비 신랑 말로는 적자난지가 두세 달이라고 하는데 두세 달 만에 매년 10억대 매출이 동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첫 서사를 뱉으면 예비 시부모가 기다렸다는 듯이 알아채고 흔쾌히 부탁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본 예비 시부모의 반응은 전혀 제 얘기를 이해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제 얘기가 갑작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이가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 같다고 그동안 숨겼으니 이런 제안이 당황스러운 게 당연하죠. 하지만 요즘 집값 비싼 거 아시잖아요. 15억 아파트를 5억에 매매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이에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 벌써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아버님만 그이한테 조금 보탬이 돼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 많이 당황스럽긴 하구나. 그런데 아마 아파트 얘기를 미리 해줬다고 해도 그 제안은 우리한테 무리이지 않나 싶어. 우리가 그만한 형편까진 안 돼. 요즘 경기 안 좋아서 장사가 잘 안 된다고 듣긴 했어요.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장사 수익이 연 10억이었다고 들어서 힘에 부치는 액수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힘드시다면 할 수 없네요. 다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예비 시댁과 의논을 하러 간 거지 강요를 하러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대화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부모가 제 말에 더 크게 놀라더니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알아서 해결해 보겠다는 것을 저지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연 10억이라는 것에 놀라서 손을 내젓는 거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소리니? 연 매출 10억? 장사는 또 뭐고 듣도 보도 못한 소리다. 우리 아들이 그러더니?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우리는 그런 집안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비 시모가 주절주절 설명하는 걸 간략하게 정의하자면 예비 시부가 과거에 사업을 2개 정도 했었는데 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억대 빚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예비 시모가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랑 예비 신랑이 결혼할 사이니까 자기네 집 사정을 다 얘기해 주겠다면서 하는 말이 제가 예비 신랑한테 들었던 예비 시댁 형편과는 전혀 딴판이었어요. 말했다시피 예비 시댁에는 억대 자산이 아닌 억대 빚이 있는 상황이었고 소고기 가게를 운영한 적도 없으며 당시 벌고 있는 수익이 적어서 예비 신랑이 주는 생활비까지 보태어서 근근히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살고 있는 집도 전세 대출받아 마련한 집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아들 걱정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았어.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남겨줄 게 빚밖에 없으니 하루도 발 뻗고 자지를 못했다. 그게 너무 미안했는데 너처럼 상냥하고 배경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 준다길래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가 말년에 복이 있을 사주였나 봐. 며느리 하나 잘 들어와서 며느리 덕도 보고 팔자 피게 생겼으니 복권이나 다름이 없지.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우리 빚 갚는데 보탬이 되어주니 너무 고맙다 아가. 예비 시부모가 밝혀주는 형편에 넋을 놓고 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해 안 되는 말이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빚 갚는 데에 보탬이 되어주었다는 예비 시부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예비 시부모의 형편을 몰랐기 때문에 보탬이 된 적도 없고 뭘 도운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예비 신랑이 제게 빌려간 돈을 예비 시부모한테 다 갖다 바치고 있었지 뭡니까. 생활비며 대출이자며 제 돈이 안 닿는 곳이 없었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는 그걸 제가 당연히 나서서 해줬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저한테 낯빛 하나 안 바뀌면서 얘기를 한 거겠죠.
저는 여차저차 예비 시부모한테 인사를 올리고 도망치듯 급하게 나섰습니다. 예비 신랑한테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 번 더 부탁을 하고서 말이죠. 당시 귀가 낄 내내 제 머릿속은 어지러웠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된 건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수많은 물음표 중에서 저를 가장 혼란스럽게 했던 건 예비신랑이 예비시댁 형편을 숨긴 것도 아니었고 예비시댁에 억대 빚이 있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비신랑이 저를 속이고 돈을 갈취했다는 사실이 제겐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차라리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면 배신감이 이보다 덜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예비신랑을 사랑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모든 걸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비신랑은 어느 순간부터 저를 돈 나오는 구멍으로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얼굴에 철판 깔고 갖가지 이유를 지어내며 돈을 빌려가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예비신랑한테 저는 그저 돈 잘 주는 호구였던 것 같습니다. 예비시댁에서 제 자취집으로 당도하기까지는 1시간 3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소요되고 집에 도착을 했을 땐 예비신랑을 향한 제 마음이 꽤나 식어버린 상태였어요. 저는 예비신랑이 퇴근할 때까지 집에서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당혹했고 나중엔 부정을 했는데 집에서 사태를 정리하는 내내 남은 감정은 분노뿐이었습니다. 예비신랑이 제게 했던 말,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는 것도 화가 났지만 그걸 떠나서 저를 무려 5년을 속인 거 아닙니까? 그것 자체만으로 저는 예비신랑에게 신뢰를 다 잃었고요. 예비시댁에 돈을 갖다 바친 걸로 모자라 개인적으로 꿀꺽한 돈도 있다고 하니까 속에서 천불까지 나더라고요. 저는 예비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속에 받치는 분통이 갑갑해서 결국 베란다 창문까지 열어야 했습니다. 당시 날씨가 꽤 쌀쌀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그 찬기운마저도 살이 아린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한참 동안 베란다 앞에서 머리를 식히며 지난 5년의 기간을 되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신랑이 퇴근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귀가가 늦어지는 겁니다. 시간을 확인하려고 거실로 들어가려던 차에 베란다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건물도 가지고 있으면서 15억 아파트 줄 거면 그냥 공짜로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자식이 결혼한다는데 5억을 꼭 받으시겠단다. 심지어 여자친구는 자기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 싫다고 5억을 흔쾌히 해가겠다고 했대. 나 같으면 돈 좀 있는 부모님 덕 실컷 볼 텐데. 진짜 있는 애들이 더 유난이더라니까.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귀가 5년 연인의 목소리를 모를 리 없었고 저의 육감이 그 목소리가 예비신랑의 것이 맞는다고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 뒤로도 예비신랑은 통화를 길게 이어갔는데요. 제가 알던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치꾼이더라고요. 예비신랑 입에서는 말 나오는 족족, 재산 얘기, 돈 얘기 등등 제 친정 재력에 대한 욕심밖에 없었습니다. 예비 시부모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자취집에 신혼 차려도 좋다던 사람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군요. 예비신랑도 15억 아파트에 갈망을 갖고 있었는데 들어보니 그 욕심이 저보다 훨씬 강하더라고요. 5억 마련할 돈이 없으니 그저 그 집을 공짜로 받고 싶어서 여태 연기를 한 거였어요. 그렇게 효자인 척 소소한 것에 만족하는 척을 하면 끝내 제가 친정 부모님한테 말해서 자기 몫의 5억까지 빌려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뻔뻔한 소리까지 하는데 얼마나 기가 차던지. 예비신랑이 쥐뿔도 없는 걸 알아버려서 그런지 통화 내용뿐만 아니라 5년 동안의 예비신랑 이미지가 전부 거지 근성으로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 더 이상 예비신랑 통화를 엿듣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비신랑의 실체를 알았고 제가 앞으로 행동을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었거든요.
예비 신랑이 바로 1층 화단 앞에 서 있었는데 저는 그걸 그냥 두지 못하고 냉장고에 있는 콜라를 가져와서 부어버렸습니다. 통화를 하다 말고 소리를 지르며 콜라 사례를 처맞던 예비 신랑이 뒤늦게 올려다 봤을 때 저는 들고 있던 페트병을 던졌고 예비 신랑은 제 얼굴을 확인 못하고서 면상을 전통으로 맞았습니다. 얼마 뒤 예비 신랑이 쫄딱 젖은 채로 열을 내면서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콜라 단내를 풀풀 풍기면서 잔뜩 짜증이 난 얼굴이었는데 저더러 이 원룸 건물에 미친놈 산다면서 자기가 당장 경찰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경찰을 불렀다라. 제 입장에선 오히려 잘 됐다 싶었어요. 저는 그대로 주머니에 있는 폰으로 몰래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자기 나한테 갚아야 될 돈 있지? 내 통장의 기록이 다 기재되어 있어서 얼마 빌려간 건지 모르겠으면 내역 뽑아줄 수도 있어. 근데 그거 정말 갚을 거야? 당연하지. 갚을 거라고 했잖아.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지만 어떤 관계는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 돼. 신뢰의 가장 기본되는 부분 아니겠어? 그래, 돈 문제가 신뢰의 대표적인 예시이긴 하지. 갚는다는 약속해줘서 고맙네. 갚을 의사가 있다는 걸 표현만 했다면 차용증 없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더라. 이제 짐 싸서 나가줘. 제 말을 단번에 이해 못하던 예비 신랑은 안 그래도 콜라 때문에 짜증이 나는데 제가 다짜고짜 나가라고 하니까 더 언짢은 얼굴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도 여느 때처럼 제 기분을 먼저 생각해주는 착한 남자친구 역할을 하려고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더라고요. 애써 고운 목소리로 무슨 말 하는 거냐고 제 말을 부정하는데 예비 신랑 처지가 딱 물에 빠진 생쥐꼴이라서 우습더군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우리 신혼집 보증금 좀 빌려달라고 부탁했었어. 그런데 2억 5천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된다고 하더라.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자기 집안이 소고기 식당 하는 억대 자산가라고? 장난해? 자산이 아니라 억대 빚이던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볼래? 우리 집 갔다 왔었어? 왜 말도 안 하고 멋대로 찾아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지만 우리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잖아. 이렇게 말도 없이 찾아가는 건 습격 아니야? 무례한 행동이라고. 무례? 자기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속여온 5년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 우리 친정이 아파트 공짜로 안 주는 게 그렇게 억울했니? 돈 좀 있는 처가댁 덕 보면서 졸부처럼이라도 살아보려고 그랬던 거야? 여태까지 나한테 보였던 마음 중에 진심은 있었어? 정말 자기한테 크게 실망했어. 뭐야? 자기가 나한테 콜라 뿌린 거야? 미쳤어? 스토커도 아니고 남의 통화를 왜 엿듣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자기는 그저 콜라 처먹은 게 억울한가 보구나. 그럴 때가 아닐 텐데. 상황 파악도 못하네. 어머님 아버님은 너 이러고 다니는 거 모르시더라.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아서 부모님한테 손을 못 벌리겠다고 했었어? 자기가 말하는 효도는 뭐야? 남의 집 등쳐먹으면서 돈 갖다 바치는 거? 자기가 솔직하게만 말했어도 나 이렇게 끝내진 않았어. 자기는 나랑 우리 부모님을 모욕한 거야. 제게 계속 성난 얼굴을 하고 있던 예비 신랑은 제가 파혼을 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당황하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화풀나고 어떻게 된 건지 다 설명하겠다면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두 숨김없이 밝히겠다고 저를 살살 구슬리더군요. 예비 신랑이 제 얼굴 보고 하는 말을 제가 어떻게 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 뒤통수에 대고서만 진짜 얼굴을 비추는 사람이잖아요. 콜라 범벅된 예비 신랑의 손을 내친 저는 대답 없이 순수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대로 예비 신랑을 밖으로 내몰았어요. 제발 자기야. 남자가 빈털털이라고 하면 자기가 안 만나줄까봐 거짓말 좀 한 거야.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남자의 순정은 앞뒤 상황 안 보고 그렇게 돌진할 수도 있는 거라고. 나 정말 자기한테 진심 아니었던 적이 없어. 어머님 아버님이 나더러 뭐라는지 알아? 시댁이 거지 형편인데도 흔쾌히 며느리 하겠다고 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
나보고 자기네들은 혼수해 줄 돈이 없으니까 돈 많은 우리 부모님한테 잘 말해서 신혼집 공짜로 해달라는 거 있지? 네가 바랬던 것처럼 말이야. 그건 우리 부모님이 뭘 착각해서 그런 거야. 빚 많은 거 숨긴 건 미안해.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헛꿈을 꿔서 그런 거지. 절대 너한테 빌붙으려는 의도로 말한 건 아니야. 내가 부모님한테 다 설명해 놓을게. 절대 네 돈 들어가게 하는 일 없게 할게. 응? 다들 그동안 나를 호구로 봤겠구나. 너나 시부모님이나 나한테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 보면 정말로 우리 집을 통해서 그 수억대 빚을 해결해 볼 심산이었던 거야. 바보같이 남자의 눈이 먼 나도 잘못이겠지만 그 순수한 마음을 이용한 네가 진짜 개자식이야. 저는 예비 신랑의 변명조차 그만 듣고 싶어서 급하게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이 그걸 막아서며 그 사이로 무릎을 꿇어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로 가관이었는데요. 그럼 순순히 파혼할 테니까 이번 달 대출 이자만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 아니면 돈을 구할 데가 없대요. 어떻게 파혼하는 마당에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처구니 없어서 그냥 문 닫으려고 하는데 예비 신랑이 갑자기 자세를 일으켜 제 어깨를 센 힘으로 붙잡았습니다. 좀 전까지는 나름 자기가 지켜온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이게 바로 예비 신랑의 본 얼굴인가 싶을 만큼 낯선 모습을 보였어요. 내가 너한테 쏟은 시간이 얼만데 너한테 나만큼이나 잘해줄 사람 있을 것 같아? 잘 생각해. 네 나이 적은 거 아니고 더 이상 너만 보고 헌신해줄 남자 없어. 여자는 나이 30부터 꺾인다는데 넌 30살도 이미 훌쩍 넘겼잖아. 나랑 끝내면 네 처지 헌신짝이나 다름 없어진다는 거 몰라? 아, 그래. 너는 날 여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집안 배경은 어느 정도 되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적당히 비위만 맞춰주면 재산을 갈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나한테 잘했나 보네. 내가 헌신짝이 되더라도 애초에 구멍난 양말 수준이던 너보다는 멀쩡한 삶을 살겠지. 제가 예비 신랑의 정강이를 냅다 차버렸을 때 예비 신랑이 아파서 소리를 꽥 질렀는데요. 갑자기 저한테 손을 올리더라고요. 자기도 더 이상 저한테 참아주기 싫다면서 다 망해버린 마당에 자기 분한 마음이나 풀어야겠다고 제 얼굴에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제 편이었던 거죠. 때마침 예비 신랑이 신고했다던 경찰이 왔고 저는 경찰한테 도와달라 소리치며 예비 신랑이 나를 스토킹 당한다고 잡아가 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예비 신랑은 2명의 경찰에게 강하게 연행되어 1층으로 끌려갔습니다. 예비 신랑은 질질 끌려가면서도 저한테 욕짓거리를 내뱉었어요. 비록 모든 게 사기였지만 그래도 한때 제가 5년을 사랑했던 남자였는데 예비 신랑에게 욕을 가득 먹으니 기분이 참 생소한 거 있죠. 그러고 보니 5년을 연애하면서 예비 시부모 가게에 딱 한 번 가봤는데 그것도 남의 식당이었네요. 파혼을 하고 난 뒤에 한 번 그 가게를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멀찍이서 지켜보니까 시부모가 그 소고기 가게에서 일을 하곤 있었지만 식당 사장님은 따로 있었고 2분은 그냥 직원으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저는 시부모님 가게라고 거하게 착각한 거였어요. 어쩜 제가 의심을 한 번 안 했었는지 모르겠네요. 하긴 어느 누가 매사에 탐정 모드로 의심하면서 살겠습니까? 제가 예비 신랑에게 너무 큰 마음을 주었고 많이 의지했던 탓을 해야겠죠. 이제와 돌이켜 생각해보니 예비 신랑 행동에는 참 수상한 것들 투성이었어요. 특히 예비 시부모랑 저를 잘 못 만나게 했거든요. 예비 신랑은 항상 예비 시부모가 바쁘다는 이유로 자기 부모님한테 방해되고 싶지 않다면서 딱 한 번 데려가 준 게 다였습니다. 그때도 이상함을 감지했어야 하는 건데 후회스럽네요. 제가 봐도 제 눈치가 많이 둔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단 하루 만에 파혼을 고민했고 결정지었습니다.
억대 빚이 있는 집안 때문에 저희 친정에까지 피해를 줄 수 없으니 파혼이 맞겠죠. 예비신랑은 경찰에 끌려간 이후로 제게 찾아오질 않았어요. 진득하게 들러붙을 줄 알았는데 무슨 생각인지 발길을 완전히 끊어버렸더라고요. 아마 갚아야 될 돈 때문에 어떻게든 머리 굴려 금액을 깎으려고 계획 중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무조건 법의 힘을 빌릴 생각입니다. 변호사 선임할 여건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제게 불리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두렵지 않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한 2주 지났나? 예비신랑이 제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는데요. 연민작전을 펼치기로 했나 봐요. 자기 부모님까지 팔아가면서 저한테 동정을 끌어내려고 애쓰더라고요. 자기 부모가 나를 보고 싶어 한다. 건강이 안 좋다. 마지막 가는 길 소원이 나랑 결혼하는 거다. 별소리를 다 하면서 제 퇴근길을 계속 막은 적이 있습니다. 이미 파혼한 지 2주나 지났는데 제발 저더러 파혼을 물러달라고, 앞으로 더 잘할 거고 돈 빌려달라는 소리 안 하겠다면서 절대 저한테 피해 안 주겠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무려 5년을 속인 사람이 하루아침에 반짝하고 변하겠냐고요. 예비신랑의 집착은 제가 일 쉬는 날까지도 이어졌는데 집 앞에 찾아와서 같은 말로 계속 사정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저는 또 경찰에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자취집 계약 기간이 남아서 당장 이사를 나갈 수가 없는데 자꾸 이렇게 찾아오도록 내버려두면 나중에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르잖아요. 도무지 예비신랑의 근성이 꺾일 생각을 안 차 저는 복도에 CCTV를 달아서 예비신랑 행동을 모조리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예비 시부모한테 보내고 SNS에는 스토킹 영상으로 올려버렸어요. 경찰에도 신고해서 증거 영상으로 제출했더니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동안 빌려줬던 돈은 다행히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예비신랑 음성 녹음이 법적 효력이 되어서 처리되는 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모든 게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무렵 예비 시모한테 한 번 전화 온 적이 있었는데요. 예비 시모마저 저를 설득하려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나는 정말 너희 둘 사이에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우리 애가 나쁜 마음으로 그러진 않았을 거야. 집에서 네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었는데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이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 애는 정말 너 없인 못 살아. 지금 일도 억지로 다니고 있어. 죄송해요. 그이는 저한테 단 한 번도 진심이었던 적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여기서 제가 용서를 해버린다면 저랑 저희 친정은 정말로 천치가 돼버려요. 저도 부모님께 불효는 하기 싫네요. 제가 손해보는 결혼을 한다면 부모님이 많이 속상할 거예요. 제 말을 이해하기 싫은 건지 예비 시모는 마치 예비 신랑처럼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근데 예비 시모도 왠지 제 돈이 아쉬워서 붙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돈으로 빚을 조금씩 청산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제 도움이 없으니 다시 빠듯해서 잡는구나 싶었어요. 저는 결국 더 이상 예비 시모의 징징거림을 듣지 않고 죄송하다는 말만 한 뒤에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결혼하고 혼인신고한 뒤에 겪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제 결혼이 엎어졌다는 것 자체는 무척 속상하지만 파혼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걸 감사하게 생각하려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내가 파혼으로 안심을 해야 되는 경험을 했을까?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했네요. 무사히 결혼할 수는 없었나 싶기도 하면서요. 결혼 준비는 참 힘들고 어려운데 결혼 엎어지는 건 물 쏟는 것처럼 참 쉬운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천운으로 받고 누군가는 안타깝게 봐줬던 저의 파혼 과정은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5년간 하루 이틀 아니고선 매일 붙어있던 사람이 없으니까 좀 허전하긴 한데요. 그래도 예비 신랑의 실체는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이 기억을 완전히 잊기엔
안타깝게도 제 나이가 좀 찼기 때문에 완벽히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곧 40을 바라보는 제가 아픈 기억을 세월로 덮어버릴 수 있는 어린아이의 나이는 아니니까요. 그래도 제가 그 사람을 평생 기억하면서 계속 성숙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그 계기가 되기도 했네요. 제 이야기가 조금 시시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보다 더한 고충 겪는 분들이 많기도 하던데 각자의 고충은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지만 그래도 제가 살짝 더 나은 사정에서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은 좋게 합리화하려고 해도 많이 아프네요. 제가 씩씩한 척 아무렇지 않게 사연을 작성하긴 한데 아직도 입맛이 없어서 밥을 잘 못 먹고 있어요. 갑자기 세상에 혼자 동떨어진 느낌이 드문드문 올라오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기회를 통해 마음속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네요. 이런 얘기 친구들한테도 사실 하기 조심스럽거든요. 분명 친구들이 저더러 바보라고 욕할 것 같아서요. 어쨌든 전 계속해서 극복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요가 학원도 등록했어요. 마음 정돈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요. 다들 크든 작든 배신 안 당해본 경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무너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완벽한 패배가 아니겠어요? 모두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